집 계약금을 넣었는데 갑자기 추가 비용이 발생했어요.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2천만 원 정도 더 필요한 상황이에요. 준영이는 회사 일로 해외 출장 중이라 어머님께 부탁드리려고요. 소희야, 나 요즘 형편이 안 좋다고 얘기했잖아. 갑자기 그렇게 큰 돈을 마련하기 어려워. 어머님, 정말 돈이 없으신 거예요? 아니면 저한테 주기 싫으신 거죠? 소희야, 그게 무슨... 사실 저도 이제 지쳤어요. 매번 어머님 비위 맞추고 어머님 하면서 애교 떨고 처음엔 준영이가 외아들이라 잘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솔직히 힘들어요.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김미라는 65의 당당한 여인이었습니다. 평생을 남편 박종우와 함께 부지런히 일하며 아파트 몇 채와 상가 건물을 모았고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할 무렵엔 여유롭게 주식 투자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계획대로 흘러가는 듯 했지만 외아들 박준영이 어느 날 갑자기 결혼 소식을 전해왔을 때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준영이 집에 데려온 여자는 윤소희라는 이름의 29 여성이었습니다. 미라는 처음 본 순간부터 그녀의 맑은 눈빛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소희는 기대했던 것보다 더 단정하고 교양 있어 보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많이 긴장됐는데 준영 오빠가 어머님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꼭 한번 뵙고 싶었어요. 소희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져온 과일 바구니를 내밀며 수줍게 웃는 모습이 어쩐지 미란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미라는 거실 소파에 소희를 앉히고 차를 내왔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소희가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했다는 것과 지금은 작은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들 앞에서 화려하게 빛나는 타입은 아니었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준영이 소희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을 본 미라는 오랜만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준영이 대학 시절부터 여자친구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아 늘 걱정했던 터라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만난 것이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어머니, 소희 어때요? 저희 결혼해도 될까요? 준영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미라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소희의 진심 어린 눈빛을 마주하니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좋구나. 준영이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엄마도 기쁘다. 미라는 소희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소희는 그 손길에 감동한 듯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준영 오빠도 어머님도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게요. 그날 이후 소희는 종종 미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주말이면 맛있는 음식을 해오기도 하고 가끔은 그냥 차 한 잔 마시러 들르기도 했습니다. 특히 어머님, 이건 어떻게 하세요? 라며 요리를 배우려 하거나 어머님 손이 참 예쁘세요라며 자연스레 팔짱을 끼고 애교를 부리는 모습에 미라는 점점 소희를 친딸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미라는 결혼식 준비를 돕는 내내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만나게 된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감사했습니다. 소희의 가족들을 만났을 때도 그들의 소박하지만 따뜻한 모습에 더욱 마음이 놓였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시작되는 듯 했습니다. 결혼식 날 미라는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소희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으며 준영의 손을 잡았고 미라는 아들과 며느리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남편 종호도 평소와 달리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복이 많아서 좋은 며느리를 만났네요. 결혼 후 미라는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종호는 처음에 반대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그 정도까지 해줄 필요가 있을까? 젊은 부부가 스스로 이루어 나가는 재미도 있는 거야. 하지만 미라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소희가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었다는 이야기와 그녀의 부모님이 소규모 세탁소를 운영하며 넉넉지 않은 살림을 꾸려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더욱 도움을 주고 싶어졌습니다. 강남의 작은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마련해 주었고 인테리어 비용까지 지원했습니다. 미라는 소희가 감사의 인사를 전할 때마다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소희야. 너희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보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처음 1년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주말마다 소희는 미란의 집에 찾아와 함께 요리를 하거나 때로는 둘이서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즐겼습니다. 미라는 소희의 취향이 자신과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더욱 기뻤습니다. 명품 가방이나 액세서리를 선물할 때면 소희는 항상 진심으로 감사해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소희의 방문이 뜸해졌고 전화도 예전보다 짧아졌습니다. 미라는 처음에는 신혼부부의 바쁜 일상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준영과의 통화에서도 어딘가 어색함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미란이 깜짝 선물을 들고 아들 부부의 집을 방문했을 때 현관문 앞에서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문을 열자 그것은 소희의 오빠였습니다. 미라는 안도하면서도 왜 자신에게 소희의 오빠가 방문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 어머님, 깜짝 놀랐어요. 오빠가 잠깐 들러서. 소희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다정함이 사라진 듯 했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니 평소와 달리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고 식탁 위에는 여러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미라는 그것들이 무엇인지 궁금했지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미라는 종호에게 자신의 불안감을 털어놓았습니다. 요즘 소희가 좀 달라진 것 같아. 예전처럼 마음을 열지 않는 것 같고. 종호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 법이야.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마. 미라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소희와의 첫 만남을 떠올리며 그때 느꼈던 진심이 착각은 아니었을지 고민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했던 지난 시간들이 갑자기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분명 소희에게도 사정이 있을 거라고,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자 미라는 며느리와의 관계가 더욱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통화하거나 만났던 소희가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연락하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미란이 전화를 걸면 대부분 바쁘다며 짧게 대화를 마무리했고
특별한 날 초대를 해도 갑작스러운 일정을 핑계로 거절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미란이 선물해준 고가의 물건들이 소희에게서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결혼 1주년에 사준 백금 목걸이, 소희의 생일에 선물한 명품 시계, 크리스마스에 깜짝 선물로 준 가방, 이 모든 것들이 소희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은 미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희야, 지난번에 선물해준 가방은 어디 있니? 오늘같이 좋은 날 들고 나오면 예쁠 것 같은데. 소희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 가방요. 너무 비싸서 평소에 매기가 부담스러워요. 특별한 날에만 사용하려고 보관해 두었어요. 그러나 특별한 날에도 소희는 그 선물들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점점 의심이 커졌지만 직접적으로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소희가 그 물건들을 팔았을까? 아니면 다른 곳에 보관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이 미란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소식은 어느 평범한 화요일 오후에 찾아왔습니다. 준영으로부터 걸려온 전화에서 그는 갑자기 남양주로 이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좀 더 넓은 곳으로 이사하려고 해요. 남양주에 좋은 단지가 있어서요. 미라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울 비싼 아파트를 두고 왜 갑자기 외곽으로 나가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준영의 회사는 여전히 강남에 있었고 출퇴근 시간이 2배 이상 늘어날 텐데 말입니다. 남양주? 그곳은 너무 멀지 않니? 출퇴근하기 힘들 것 같은데. 준영의 대답은 준비된 듯 했습니다. 요즘은 재택근무도 많이 하고 소희도 아이들 키우기엔 자연환경이 좋은 곳이 낫다고 생각해서요. 미라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들? 소희가 임신한 건가? 하지만 그런 중요한 소식을 왜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미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희가 임신한 거니?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니요, 아직은 아니에요. 그냥 미래를 위한 계획이에요. 통화를 마친 후 미라는 종호에게 이 이상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종호는 평소보다 심각한 표정으로 미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내가 준영이를 따로 만나볼게. 다음 날 미란은 마음을 가다듬고 직접 소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희의 목소리는 예전의 다정함이 완전히 사라진 채 무미건조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요즘 정말 바빠서 자주 연락드리지 못했어요. 미라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소희야, 무슨 일 있으면 말해줘. 엄마처럼 생각하고. 소희의 대답은 짧고 건조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통화를 끝낸 미라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사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그들은 곧 물리적으로도 더 멀어질 것입니다. 미라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이 변화를 가져왔는지 끊임없이 생각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미란의 불안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밤중에 잠에서 깨어 이상한 꿈을 꾸는 일이 잦아졌고 식욕도 줄었습니다. 종호는 그런 미란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다가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조심스레 제안했습니다. 내가 한 가지 생각해 본 게 있는데 어떨까 싶어서. 미라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소희의 진심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고 말해보는 건 어떨까? 처음에는 미란도 그런 시험이 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멀어지는 소희의 모습과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떠올리면서 결국 종호의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하지만 너무 심각하게 말하지 말자. 그냥 경제적으로 잠시 어려움이 있다고만 하자. 다음 주말 미라는 오랜만에 소희에게 연락해 함께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소희는 예상대로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승낙했습니다. 그들은 강남의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만났고 미라는 소희의 모습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화장은 더 진해졌고 옷차림은 더 화려해졌지만 눈빛에서는 예전의 따스함이 사라진 듯 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미라는 의도적으로 경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희의 근황과 준영의 남양주 이사 계획에 대해 물었습니다. 소희는 짧게 대답하며 대화를 이어갔지만 예전처럼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디저트가 나왔을 때 미라는 마침내 계획대로 말을 꺼냈습니다. 소희야, 사실 요즘 우리가 좀 어려워졌어. 종호 아버지가 투자했던 사업이 잘 안 풀려서 당분간은. 소희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포크를 들고 있던 손이 살짝 떨렸고 눈빛이 당혹스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많이 심각한가요? 미라는 소희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정확히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당분간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 할 것 같아. 소희야, 혹시 우리가 준 선물들, 가방이나 시계 같은 것들 정 필요하면 팔아도 괜찮아. 소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왜 이렇게 중요한 일을 지금 말씀하세요? 저희도 계획이 있는데. 그리고 남양주 집도 계약금을 넣어야 하는데. 미라는 소희의 말투에서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계산적인 불만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당혹감과 함께 짜증이 서려 있었고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리는 모습에서 초조함이 엿보였습니다. 앞으로 저희에게 도움을 못 주신다는 건가요? 이 질문은 미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소희가 정말 걱정하는 것은 미란과 종호의 경제적 어려움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돌아갈 금전적 지원의 중단이었습니다.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아. 미안하구나. 소희는 갑자기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미라는 그녀가 돌아오지 않을까 염려했지만 소희는 몇 분 후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듯 했습니다. 얼굴은 더 창백해졌고 말투는 딱딱하고 냉정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준영이한테 전화가 왔는데 급한 일이 있대요. 미라는 소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녀의 진심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라는 종호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종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시 그랬군. 우리가 너무 많이 베풀어서 그런지도 모르겠네. 미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소희의 냉정한 반응에 상처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진실을 알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테스트 이후 며칠 동안 미라는 소희로부터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준영에게 전화를 걸어도 바쁘다는 핑계로 길게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점점 더 깊은 의구심에 빠져들었습니다. 소희의 이상한 행동들, 선물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갑작스러운 남양주 이사 계획.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종호는 미란의 걱정을 달래려 했지만 그의 표정에도 근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미란은 갑작스러운 결심을 내렸습니다. 오늘 소희를 따라가 볼 거야. 종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따라간다고? 그건 좀... 미라는 단호했습니다. 알아야 해. 소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왜 우리를 피하는지. 이대로는 내 마음이 편하지 않아. 미라는 소희에게 전화를 걸어 어디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소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강남역 근처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미라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날 오후 미라는 평소와 달리 단정하게 차려입지 않고 모자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택시를 타고 강남역에 도착한 그녀는 멀리서 소희를 발견했습니다. 소희는 역시나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약 10분 후 미란의 시선을 사로잡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긴 남성이 소희에게 다가갔고 두 사람은 반갑게 인사를 나눈 뒤 가까운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미라는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그들을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카페의 창가 자리에서 미라는 두 사람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소희와 낯선 남자는 무언가를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었고 때로는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소희가 가방에서 종이 봉투를 꺼내 남자에게 건넸습니다. 남자는 그것을 확인한 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소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라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친구 사이의 만남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희의 표정에는 준영과 함께 있을 때 보이는 그것과는 다른 종류의 친밀함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소희가 남자에게 건넨 봉투 속에서 잠시 보였던 것이 현금처럼 보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난 후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근처의 고급 아파트 단지로 향했습니다. 미라는 떨리는 다리로 그들을 계속 따라갔습니다. 아파트 로비에서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탔고 미라는 더 이상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본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라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종호는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놀라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괜찮아? 미라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소희가 낯선 남자를 만난 것, 돈으로 보이는 것을 건넨 것, 그리고 함께 아파트로 들어간 것까지. 종호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이건 심각한데. 그날 밤 미라는 결심을 하고 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려 겨우 전화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준영아, 오늘 소희를 봤어. 준영의 목소리가 경계심 가득하게 들려왔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소희가 다른 남자를 만났어. 그리고 그 사람에게 돈을 건네고 함께 아파트에 들어갔어.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준영의 목소리가 분노로 가득 차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소희를 미행해요? 그건 너무하잖아요. 소희가 만난 사람은 그냥 그녀의 사촌 오빠일 수도 있고, 돈은 빌린 것을 갚는 거일 수도 있어요. 왜 항상 최악을 의심하세요? 미라는 아들의 분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사실만을 전달했을 뿐인데 준영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마도 소희가 준영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이미 그럴듯한 변명을 준비해 두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영아, 난 그저 그만하세요, 어머니. 소희를 의심하지 마세요. 우린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통화가 갑자기 끊겼습니다. 미라는 멍하니 전화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준영과의 통화 후 미라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식욕도 없고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종호는 그런 아내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조심스레 위로를 건넸지만 미란의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고 소희의 편을 든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라는 더 이상 이대로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결심을 굳혔습니다. 직접 준영을 만나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연락해 주말에 만나자고 제안했고 준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동의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미라는 종호의 격려를 받으며 준영이 자주 가는 카페로 향했습니다. 준영은 이미 도착해 있었고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미라는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을 애써 무시하며 아들 앞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이구나, 준영아. 준영은 짧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의 눈빛은 예전과 달리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미라는 잠시 일상적인 대화로 시작하려 했으나 준영의 냉담한 반응에 곧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준영아, 내가 소희에 대해 말한 것 정말 너를 위해서야. 준영은 입술을 꽉 다물었다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제 아내를 미행하셨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행동인가요? 소희는 저한테 다 설명했어요. 그날 만난 사람은 그녀의 친구 오빠로 부동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남양주 집 계약 때문에 만난 거고 돈은 계약금 중 일부를 건넨 거고요. 미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소희가 이미 그럴듯한 변명을 준비해 두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설명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준영아, 엄마는 내 행복을 위해서 그런 거야. 엄마 직감이. 준영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직감이요?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소희와 저는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어요. 우리의 일에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간섭하시면 저도 정말 힘들어요. 미라는 아들의 날카로운 말에 상처를 받았지만 마지막 시도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준영아, 소희가 너희 결혼 이후에 달라졌어.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고 내가 선물한 것들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어. 남양주로 이사한다는 것도 갑작스럽고 무엇보다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고 했을 때 소희의 반응이. 준영은 어머니의 말을 자르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소희를 시험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하실 수 있어요? 소희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세요? 게다가 엄마가 항상 비싼 선물들로 소희를 부담스럽게 했다는 것도 모르세요?
소희는 그런 사치스러운 걸 원한 적 없어요. 오히려 엄마가 자꾸 주시니까 거절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미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준영의 말대로라면 소희는 오히려 피해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란이 직접 본 소희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난 그저 너희가 행복했으면 해서. 준영은 한숨을 쉬며 미란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행복해요. 다만 어머니가 조금 거리를 두셨으면 해요. 저희가 스스로 삶을 꾸려나갈 수 있게요. 소희도 어머니를 존중해요. 하지만 지금처럼 의심하고 미행하시면 저희도 거리를 둘 수밖에 없어요. 미라는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사랑으로 키운 아들이 지금 자신과 거리를 두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미라는 자신이 얼마나 외롭고 무력한지 느꼈습니다. 종호조차도 이 상황에서는 완전히 그녀의 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았어. 너희 일에 더 이상 간섭하지 않을게. 미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영은 잠시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가봐야 해요. 소희와 약속이 있어서요. 미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영이 자리를 뜬 후 그녀는 홀로 남겨진 채 찬 커피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의심이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 그것을 말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평생 가장 가까웠던 아들이 이제는 가장 먼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준영과의 만남 이후 미라는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며칠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종호는 그런 아내를 위로하며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말했지만 미란의 가슴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차가운 말투와 소희에 대한 의심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평일 오전 갑작스러운 초인종 소리에 미라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뜻밖에도 소희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고 옷차림도 단정하지 못했습니다. 미라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소희야, 웬일이니? 소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미란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그녀는 심호흡을 한 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도움을 좀 요청드리려고요. 미라는 소희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예전의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어딘가 계산적인 눈빛으로 미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소희는 잠시 입술을 깨물다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남양주 집 계약금을 넣었는데 갑자기 추가 비용이 발생했어요.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2천만 원 정도 더 필요한 상황이에요. 준영이는 회사 일로 해외 출장 중이라 어머님께 부탁드리려고요. 미라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준영이 해외 출장을 간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불과 며칠 전에 경제적 어려움을 얘기했는데 소희는 마치 그런 대화가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소희야, 나 요즘 형편이 안 좋다고 얘기했잖아. 갑자기 그렇게 큰 돈을 마련하기 어려워. 소희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부드럽던 눈빛이 차갑게 굳어졌고 입꼬리는 비웃음을 머금은 듯 했습니다. 미라는 그제서야 소희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돈이 없으신 거예요? 아니면 저한테 주기 싫으신 거죠?
미라는 소희의 날카로운 말투에 놀랐습니다. 이런 소희는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소희야, 그게 무슨... 소희는 미란의 말을 자르며 냉정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지쳤어요. 매번 어머님 비위 맞추고 어머님 하면서 애교 떨고 처음엔 준영이가 외아들이라 잘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솔직히 힘들어요. 미라는 소희의 변한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지금까지 본 소희는 모두 연기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내가 준 선물들은 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니? 소희는 비웃듯이 웃었습니다. 그런 구닥다리 스타일 제가 왜 들고 다녀요? 다 팔았어요. 명품이라 중고 가도 괜찮더라고요. 미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의심이 모두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소희는 계속해서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어머님이 처음부터 저한테 얼마나 베풀어 주셨는지 아세요? 준영이한테는 제가 어머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다고 했더니 정말로 믿더라고요. 남자들이란... 미라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오히려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마주하게 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소희야, 이제 그만 가줬으면 좋겠구나. 소희는 가방을 집어들며 일어섰습니다. 그래요, 가죠. 하지만 어머님, 준영이는 제 편이에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 다 믿어요. 어머님이 돈을 안 주시겠다면 준영이한테 어머님이 절 얼마나 괴롭히는지 이야기할 거예요. 미라는 고개를 들어 소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해. 하지만 난 내가 본 진실을 준영이에게 말할 거야. 소희는 비웃듯이 웃으며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어머님 말과 제 말, 준영이가 누구 말을 믿을까요? 이미 답은 나왔잖아요. 소희가 떠난 후 미라는 소파에 무너지듯 앉았습니다. 마음은 아팠지만 이제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소희의 본색을 확인했고 이제는 아들을 어떻게 깨우쳐야 할지를 고민해야 했습니다. 미라는 전화기를 들어 종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상황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웠습니다. 소희와의 충격적인 대면 후 미라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다시 한번 소희를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분노하고 원망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소희에게 연락해 정식으로 대화하자고 제안했고 소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동의했습니다. 이틀 후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미란이 먼저 도착해 창가 자리에 앉아 있자니 지난번과는 사뭇 다른 모습의 소희가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차림이 아닌 소박한 옷차림이었고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미라는 소희의 이런 모습이 또 다른 연기인지 아니면 진짜 모습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앉으렴. 소희는 조용히 미란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라는 차분하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소희야,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 왜 그동안 그렇게 행동했니? 진실을 알고 싶어. 소희는 미란의 눈을 피하며 손가락으로 테이블 위를 무의식적으로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죄송해요. 미라는 소희의 갑작스러운 눈물에 당황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소희는 흐느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린 가족은 진짜 가족이 아니에요. 미라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소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친부모에게 버림받았어요. 5살 때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어디론가 가더니 낯선 집 앞에 두고 가셨어요. 그 집이 제가 자란 곳이에요. 친척이라고 했지만 사실 혈연 관계가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아요. 소희의 눈물이 더욱 거세게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가 이내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집은 저를 키우면서 계속 빚을 만들었어요. 내가 크면 이 돈 다 갚아야 한다고 항상 말했죠. 대학 갈 때도 좋은 남자 만나서 성공해서 우리한테 은혜를 갚아라라는 말만 들었어요. 미라는 소희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소희는 계속해서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준영이를 만났을 때 정말 그를 좋아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제가 부자 집안과 결혼한다는 걸 알고는 기뻐하더니 곧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100만 원 정도였는데 점점 금액이 커졌어요. 어머님이 주신 명품들 다 그 사람들에게 갔어요. 미라는 소희의 손을 잡아주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여전히 의심이 남아있어 그저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만난 남자는 그 사람들이 보낸 사람이에요. 더 많은 돈을 요구하러 왔었죠. 남양주로 이사하려는 것도 그 사람들에게서 벗어나고 싶어서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계속 저를 따라다니며 돈을 요구해요. 미라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우리가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소희는 고개를 숙이며 흐느꼈습니다. 두려웠어요. 어머님이 진실을 알면 저를 버릴까봐, 준영이가 저를 떠날까봐 무서웠어요. 그래서 계속 거짓말을 했고, 그러다 보니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커져버렸어요. 미라는 마음속으로 갈등했습니다. 소희의 이야기가 진실일까? 아니면 또 다른 연기일까? 하지만 소희의 눈물과 떨리는 목소리에는 진실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준영이는 이 사실을 알고 있니? 소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준영이에게는 말하지 못했어요. 그가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할까봐. 미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소희의 이상한 행동들, 명품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갑작스러운 이사 계획,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소희야, 이제 어떻게 하고 싶니? 소희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는 도망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준영이를 두고 갈 수는 없었어요. 저는 정말로 그를 사랑해요. 미라는 소희의 마지막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소희의 고백을 믿고 도와줄 것인지 아니면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것인지. 카페에서의 고백 이후 미라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소희의 이야기가 진실이라면 도와줘야 하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그녀의 이야기가 또 다른 연기라면? 미라는 종호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고 종호는 곧바로 준영에게 연락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준영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시도해도 연결되지 않자 미라는 불안한 마음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영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지친 듯했고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소희가 사라졌어요. 미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준영의 이야기에 따르면 어제 소희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아침까지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미라는 어제 소희와 만났던 일을 언급했고 준영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가볼게요. 1시간 후 준영이 미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미란과 종호는 그를 거실로 안내했고 준영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꺼내 무언가를 보여주려 했습니다. 어젯밤의 불안해서 우리 공동 계좌를 확인해 봤어요. 준영이 보여준 화면에는 통장 내역이 나와 있었고 미란과 종호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결혼 이후 약 1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는 바로 어제 미란과 소희가 만난 직후였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준영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소희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준영아, 미안해. 나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당분간 연락하지 마.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미라는 아들의 충격받은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준영은 소희가 말한 양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소희의 사진이 담긴 USB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소희가 다른 남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고 그 중 하나는 미란이 미행 당시 봤던 그 남자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소희의 양부모일까요? 아니면 준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란도 알고 있었습니다. 소희의 이야기가 완전한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아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영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소희가 자발적으로 떠났다는 증거가 있어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준영은 미란의 집에서 지내며 회사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공허했고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준영의 휴대폰으로 소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소희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고 했습니다. 미라는 위험할 수 있다며 말렸지만 준영은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습니다. 가야 해요. 마지막으로 진실을 알아야 해요. 미란과 종호는 멀리서 지켜보기로 하고 준영과 함께 약속 장소인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소희는 이미 벤치에 앉아 있었고 미란이 기억하는 그 화려하고 자신감 넘치는 소희가 아니었습니다. 단정하지 못한 옷차림에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준영이 소희에게 다가갔고 미란과 종호는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고 때로는 격렬하게 손짓을 하기도 했습니다. 약 30분 후 준영이 돌아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해 보였습니다. 소희가 모든 걸 고백했어요. 빼돌린 돈의 절반은 그 사람들이 가져갔대요. 나머지는 그녀가 새 출발하기 위한 돈이라고 했어요. 미라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진짜 양부모가 아니었어요. 사기단이었어요. 소희도 그들의 일원이었지만 마지막에 그녀는 사과했어요. 정말 미안해. 난 너를 정말 사랑했어. 그 마음만은 진심이었어라고. 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이혼을 결정한 듯 했습니다. 미라는 아들을 품에 안아주었습니다. 비록 가슴 아픈 진실이었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났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소희와의 마지막 만남 이후 준영은 공식적으로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소희는 아무런 재산도 요구하지 않았고 모든 과정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미라는 아들의 상처가 걱정되었지만 준영은 오히려 담담한 모습으로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다시 회사에 출근하기 시작했고 주말에는 미란과 종호를 찾아와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모든 것을 받아들였어요. 준영의 말에도 불구하고 미라는 아들의 눈빛에서 여전히 깊은 상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혼이 완료된 후 준영은 아파트를 정리하고 미란과 종호의 집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소희가 떠난 집에서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혼 후 한 달쯤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미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중년 부부였는데 소희의 양부모라고 자신들을 소개했습니다. 미라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소희가 사기꾼이라고 밝혀진 마당에 이제 와서 무슨 속임수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소희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우리는 그 아이의 보호자입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눈빛에는 계산적인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여자는 계속해서 눈물을 훔치며 소희를 찾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준영 씨가 소희에게 지불해야 할 위자료도 있을 것 같은데요. 미라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바로 소희가 말했던 사기단의 일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소희가 이미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돈을 뜯어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미란의 단호한 태도에 두 사람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내 위협적인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미라는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이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고 사기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소희가 떠난 지 2달째 되는 날, 또 한 번의 예상치 못한 방문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소희 자신이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옷이나 화장기 없는 얼굴, 단정하게 묶은 머리. 마치 처음 미란을 만났을 때의 소희 같았습니다. 어머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뵙고 싶었어요. 미라는 소희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소희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제가 가져간 모든 금액에 대한 반환각서와 모든 재산 포기 서류예요. 변호사가 공증했고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미라는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 돌아온 거니? 소희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사과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준영이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해서요. 그것만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미라는 소희의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여전히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소희는 이미 그들의 삶에서 떠난 사람이었고 미란과 준영은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소희는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부탁했습니다. 준영이 잘 있나요? 제가 정말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고 소희는 조용히 집을 나갔습니다. 그것이 소희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준영은 점차 예전의 활기를 되찾아갔고 미란과 종호는 아들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어느 주말 준영이 회사 후배를 데리고 미란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유진이라는 이름의 조용하고 다정한 여성이었습니다. 미란은 유진에게 과도한 기대나 간섭 없이 자연스럽게 대했고 유진도 편안하게 미란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영이 유진을 데리고 미란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유진이라는 이름의 조용하고 다정한 여성이었습니다. 미라는 유진에게 과도한 기대나 간섭 없이 자연스럽게 대했고 유진도 편안하게 미란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영이 유진을 데리고 간 후 종호는 미란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좋아 보이는구나. 미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하지만 우리는 그저 지켜볼 뿐이야. 준영이의 선택을 믿어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지. 미라는 소희와의 경험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며느리는 없을지 모르지만 자신은 좋은 어머니가 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들의 행복과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라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